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동반자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사는 콜마인데요. 아마 이번이 콜마를 다루는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기사가 났는데 콜마 B&H 대표이사가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갔다. 이 세 명은 윤여원, 기존에 있던 딸이고요. 이분은 이제 사회공헌활동 담당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이승화 신임 대표이사. 이분은 CJ 출신이고, 그리고 오빠가 있죠. 이렇게 세 명으로 갔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기존 윤여원 대표이사는 사회공헌활동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경영, 의사 결정 등 회사 경영 전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완전히 이렇게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오빠 윤상현 선생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그룹의 부회장이기 때문에 부회장으로서 무보수로 콜마 B&H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콜마 B&H의 중장기 비전 수립과 전략 자문을 맡겠다. 자, 요건 바꿔 말하면 나는 콜마 B&H는 그 CJ 출신의 이 선생님이 있으니까 맡겨놓고 콜마 홀딩스에서 B&H의 자료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 저희는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자 재밌는 게 이사회 결정으로 회사 경영에 손을 떼기로 했다. 이건 기존 이제 동생이 손 떼기 했는데 이것 때문에 향후 갈등이 다시 촉발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빠와 아들은 증여 주식에 대한 반대,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고 29일 날 쿨마 홀딩스 주주총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기존에 있던 이사들을 퇴임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10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가능성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 될 거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반응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동생은 콜마 B&H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다음 페이지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게 쉽지도 않고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명예직을 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빠가 아들에게 증여한 주식을 반환 소송을 하고 있지만 소송 끝날리면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아드님의 의중대로 앞으로 콜마는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선 뭐 예상대로 콜마 홀딩스 뭐 B&H죠. 콜마 B&H는 됐죠. 예, 됐는데 이게 윤상현 부회장님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문 경영이죠. 이승화 이제 사내이사님 그냥 대표이사를 각자로 이제 3인 각자 체제를 하시기로 하신 거네요. 그냥 실제 각자 대표로 공동 대표가 아니고 각자 대표인 거죠. 각자 대표이신 거고. 뭐 아예 대놓고 이제 보도에서 인터뷰 자체를 그렇게 한 거죠. 이제 뭐 기업 의사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 경영을 중심으로 한 아, 이 뭔 소리? 하여튼 뭐 그냥 의사결정 등 회사 경영 전반엔 참여하지 않는다. 쫓겨났다는 얘기죠. 쫓겨났다는 얘기인 거고 실제로 이제 아까 이제 우리 홍채영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 경영인인 이승화 신임 대표이사, 신임 대표이사님이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할 거고, 컨트롤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존 이사들이 좀 노선을 잘 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노선을 이제 와리까리 왔다리 갔다리 뭐 좀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사내이사하고 사회이사를 더 확실하게 내 사람들을 더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있는 사람들을 자르기 좀 그러니 정관을 변경하고 인원수를 10명, 10명으로 채우겠다. 더 뽑겠다. 더 뽑겠다. 10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으로 임총을 올린 거죠. 오늘 29일이니까 뭐 그래도 어차피 어, 뭐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리고 윤상현 대표이사님 윤상현 이제 이사님이 뭐 내년에 다시 이제 뭐 하실 것 같아요. 내년 다시 뭐 3월 달에 정총 때 뭐 다시 하실 것 같긴 한데
뭐 그때는 다시 사임하시거나 아니면 뭐 임기가 3월까지인가 3월에서 다시 3월 정총 때 다시 선임하겠죠. 다시 정기총회 때 이제 윤상현 부회장님이 다시 선임을 하셔서 이제 정기주총마다 이렇게 3년 3년 단위로 이제 딱 시기를 맞추겠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임총 때 선임하면 가까이 도래하는 정기주총에 다 사임서를 제출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선임되는 뭐 이런 거는 등기를 위해서 이제 등기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한 번에 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죠. 꽤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뭐 콜막 홀딩스 지배 구조에도 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다. 당연히 뭐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지배 구조 변동이 뭐가 불가피할 건지 모르겠어요. 지배 구조는 뭐 디테일한 건 모르겠는데 상현이 형 거죠. 예. 상현이 형이 우리 윤동환 회장님과의 그 주식 반환 소송에 지지 않는 한은 지배구조는 그대로죠. 예, 지배구조는 그대로죠. 안에 뭐 그 뭐 경영진들 세부 경영진들이 바뀌 그런 거는 뭐 크게 뭐 우리 윤 회장님과 윤 부회장님 뭐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큰 뭐 크리티컬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분은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신 거죠. 지배구조 뭐 지배구조가 뭐가 있어요? 다 윤상현 부회장일 건데. 물론 이제 윤동환 회장님이 주식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좀 또 다시 이제 블랙홀에 빠지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된 것 같고요. 그런 모양이라서 그나마 이제 여동생이고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 해임하는 것도 근데 아마 사임서를 정기주총에서 받겠죠. 정기주총에서 자기들도 다 물러나면서 같이 받고 그리고 다시 이제 부회장님과 부회장님의 가신 분들과 그 여기 그 이승화 신임 대표님은 계속 이제 하겠죠. 요 분들은 하실 거로 생각을 해요. 그 10명 정도 뽑아가지고 다시 하고. 뭐 일단락 된 거죠. 일단락이 아니라 거의 끝났죠. 요거, 윤동환 회장님이 증여한 주식 반환 소송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바뀔 것 같지 않아요.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쭉 가서 그냥 뭐 그냥 우리 윤상현 부회장님 체제로 그냥 쭉 간다. 원스톱 체제로 간다. 원스톱 체제로 가고 나중에 이제 3월달 정주 때 있고 뭐 등기사까지 다 물어나시면 여동생분에게 조금 비상장사들 먹고 살게끔 먹고 살 수 있는 비상장사들을 주겠죠. 근데 그때 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불씨를 안 남기고 100%다 띄어서 주겠죠. 그 대신 물론 이제 뭐 배임행령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돈을 받고 100%다 띄어서 주고 그 대신 몇 년간 계약을 체결해주는 이런 구조가 통상적인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게 결국은 이제 지분 싸움이기 때문에 상현이 형이 제일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환 사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이죠. 어제 금감원에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자사주 대상 교환 사채 발행에 대한 공시가 개선된다라고 나옵니다. 이거 이제 왜 자사주로 딱 찍었냐면 교환 사채는 사채를 발행하는데 다른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자사주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의 회사 주식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사주 대상으로 교환 사채 발행할 경우에 공시를 더 많이 해라.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보면 교환 사채 발행 횟수가 엄청 늘었습니다. 2024년도에 28건이었는데 2025년 3분기에만 50건이고요. 그 9월 달에만 39건, 40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뭐 회사들이 작정을 하고 여기서 더 늦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는 전부 다 없어진다. 말 그대로 소고하게 된다. 날아가 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는 보면 이거는 금감원에서 본 생각입니다. 금감원에서는 회사 측면에서는 이제 주주들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주가 하락 등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전체에 투자 심리 위축, 자사주 물량의 시장 출회 등으로 주가 급락 등 주식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
금융감독원은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이고 정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가가 빠지게 되면 누가 됐건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피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냐. 그리고 소각동 주주 환원을 기대했던 주주와의 신뢰 관계 훼손되면서 이게 이제 양쪽의 입장이 다른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 환원도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가 올바른 방법으로 방향으로 쓰는 것도 주주 환원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보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뭘 공시해야 되냐? 회사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왜 자기 주식으로 하냐? 다른 조달 방법도 많을 건데 왜 했는지에 적고요. 그리고 발행 시점, 내일 할 수 있는데 왜 오늘 했냐에 대한 검토 내용, 회사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했냐라는 거 다 적으라는 거고, 기존 주주들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교환 주식의 재매각 예정, 주선 기간 등 이거 보면 이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상세하게 적어라. 상세하게 공시를 해서 시장에 알려라. 라고 지금 금감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사에서는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아니, 그 금감원에서는 이런 걸 좀 막고 싶어 하는 거고요. 막는 자가 있으면 이제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하는 차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강제 소각이라는 굉장히 강한 그런 방패를 뚫기 위해서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 이걸 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서서히 해야 되는데 문제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냥 대놓고 막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금감원에서도 지켜볼 수만은 없다라고 한 것 같고, 그러면 어제를 기점으로 그 전에 하는 회사들은 다행인 거고 앞으로 하는 회사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금감원의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교환 사채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이 선법 개정하고 맞물려가지고 이게 아마 태광산업을 이제 정정 요청을 했죠. 태광산업 EB 발행에 대해서 이제 교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정정 요청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때린 이유는 회사에서는 자기 주식을 기반으로 자기 주식을 자사주를 교환 대상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그럼에 의해서 이제 교환사채가 실행이 되면 자사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 주회상 보고서인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상자가 없다. 대상자가 미기재가 있기 때문에 정정 요청을 때린 건데 근데 어찌됐건 주요사항 보고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공시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직 대상물이 미정이죠. 미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찾으면 다시 정정 공시로 알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이제 어, 뭐 정정 요청 금감원에서 정정 요청 받은 거는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보통 이제 사업 보고서나 분반기 보고서에 뭐 기재 누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정 요청 받는 거 있는데 주요사항 보고서를 대놓고 이렇게 지목해서 두 번이나 때린 거에 대해서는 왜냐면 교환사채 발행하고 자기주식 처분 결정 두 건에 대해서 각각이죠. 이벤트는 하나지만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정정 요청을 때렸고 그거 관련돼서 이제 세법 개정이 곧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곧 자사주가 강제 소각이라든지 뭐 제한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죠. 지금 정권의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발빠르게 좀 빨리 대처하자. 왜냐면 이게 뭐 작은 돈도 아니고 이걸 그냥 자기 주식을 처분 결정해서 누가 받아주겠다면 우호 세력이 받아주겠다면 좋은데 받아주고 또 그게 모두가 찾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대부분 키핑이죠. 키핑을 해줄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우선 기존에 있던 교환사채가 꼭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교환사채라는 거는 이제 뭐 자사주뿐만이 아니라 사채와 바꿀 수 있는 재물이면 되는 거예요. 꼭 주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동산이어도 되고 뭐도 되는데 대부분은 내 자사주 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물 등가물, 채권이겠죠. 채권이나 주식들, 뭐 자회사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투자했던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이제 자사주를 대상으로 이제 발행하는 이유는 자사주가 소각이 법으로 통과될까 봐. 통과되면 이제 못 건드리니까 기존에 이제 빨리 교환사채를 발행해 놓고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이제 좀 여유롭게, 좀 자유롭게 좀 대응을 하고 싶었던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이 자기 주장 부채로 바꿔놨으니 내가 언제든지 다시 갖고 와가지고 활용하려면 그냥 부채를 상환하면 되는 거라서 주가와 상관없이 어, 상환하면 되는 거라서 좀 노린 거죠. 그런 생각이 우리 또 아름다우신 금융감독원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어, 직관적으로 말해가지고 이것들 봐라 갑자기 한 달 사이에 40건? 한 달 사이에 40건. 이 대단한 거죠. 3분기에만 50건이라는 거는 2년 동안 23년, 24년도 합쳐가지고 2개년도에 53건 건수로만 보면 금액이야 뭐 SK 하이닉스 2주 2,400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건수로 보면 대부분 이렇게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인 거죠. 중견그룹. 너무 작은 회사들은 자산 자체가 없으니까 좀 덜 할 거고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천억에서 한 5천억 사이 뭐 그런 데들 그리고 뭐 1조 미만 뭐 이런 데들에서 진행을 할 거고 특히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영업이익이나 이익 영업이 있는 회사들인 거죠. 그런 회사들인데 갑자기 3분기에만 23, 24, 2개년도 이상 2개년도에 벌어질 법한 건수를 올린 거죠. 그 중에서 한 달 사이에 40건이다. 아, 그 얘기는 누가 봐도 9월 달에 뭐 난리난 거죠. 여기 태광산업 발행 예정금액 3,186억 포함이다. 요. 3,100, 1조 1천억 중에서 3,100억. 한 건이 여기에 30% 이상 차지하고 있다. 태광산업이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걸 제외하고도 7천억 정도가 그러면 38건이 7천억 정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 금감원에서도 발빠르게. 요건 이제 사유죠. 결과는 이겁니다. 교환사채 발행 결정 시 요것들을 추가하겠다. 즉시 시행하겠다. 즉시 시행하겠다. 사례 없이 무조건 즉시 하겠다라는 거고, 그거를 즉시하기 위한 금감원에서 본 측면이다. 금감원에서, 회사 측면에선, 이 정확히 말해서 회사 측면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왜냐면 회사 측면 소각 등 주주 환원을 기대하였던 주주들과 신뢰관계 훼손되면서 결국 기업 가치에도 악영향이 우른 회사가 보는 이게 아니고 금감원이 바라본 회사의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들 회사 직원들 공시 담당자라든지 재무기획 담당자인 측면에서는 아니죠. 내가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고 우리 경영진들이 야 지금 자사주 이거 상법 개정되니까 이제 못 건들고 그 의무 소각해야 된다고 하면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봐라.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때의 회사 측면은 좀 다르죠. 신뢰관계 훼손 주주들과의 신뢰관계 훼손 여기서 여기 말하는 뉘앙스는 주주들과의 신뢰관계가 훼손. 음, 소각 등. 그러니까 주주들과 신뢰관계라는 건 무조건 자사주를 취득하면 소각한다. 라는 신뢰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있다라고.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한다라는 그 전제가 있다. 주주들과 회사는 그런 게 있다. 그런 신뢰관계 있다. 라는 전제를 깔고 보니까 갑자기 입이 반응했다. 그러니까 훼손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 그 바깥에서 보는 우리 감독원 형님과 그 교과서 같은 데서 나오는 아름다운 얘기인 거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도 악영향이다. 이게 기업 가치라는 거는 숫자적으로 보면은 악영향이 있을 수 없죠. 숫자적으로. 근데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인 것까지 다 포함한 걸로 바라보고 있다. 상법에서 바라보는 내용들을 이제 여기 투영한 거죠. 상법에서 바라보면 자사주를 취득하면 소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업 가치도 올라간다. 당연히 취득하면 소각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신뢰. 아, 그걸 아예 법 조문으로 하겠다라는 게 전제, 법인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 주식 교환 시에는 주주 간의 지분 변동 또는 제3자 지분 취득으로 회사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근데 요거는 맞는 말이기도 한데 실제 주식 교환 시라고 하면 회사에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자사주 대상으로 이비를 발행해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그거에 따라서 한다라는 거는 꼭 이비가 아니어도 회사에 돈이 없으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주식회사고 상장사의 이제 가장 큰 메리트인데 그러면 당연히 회사의 지배 구조도 바뀌고 의사결정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거는 꼭 이비를 자사주 대상으로 한다는 요거하고는 전혀 뭐 맞는 말이지만 꼭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보편적인 거죠. 보편적인 거로 그냥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교환사채 재매각이 기존 최대주주 영향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교환사채뿐만 아니라 모든 사채가 다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뭐 그냥 맞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꼭 이것진 않죠. 여기서 아마 전제하는 내용은 교환사채가 우호 최대 주주의 우호적인 측면의 사람들이 받아갈 것이다. 그럼 모르는 적대적 세력한테 교환사채를 발행하나?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자사주를 취득했을 때 그 자사주라면은 모두가 같은 지분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사주 부분만큼 모두가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자사주가 주식으로 전되면 모두가 같은 지분율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환돼서 자사주를 받아간 그 양반은 당연히 그 우호주주이겠죠. 대부분은 우호주주겠죠. 근데 이거는 교환사채가 아니라 자사주를 처분했을 때도 똑같은 것같은데 왜 굳이 그런지 모르는 사람이나 적대적인 사람한테 자사주를 매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고 핵심은 요거죠. 이제 요거는 회사 측면으로 이제 금감원이 바라본 회사의 측면이 아니고 회사의 가치가 그렇게 요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 같고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야 많이 하지 마. 사람들 다 하잖아. 그럼 그거에 따라서 시즌 주가가 지금 출렁이고 있잖아.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 뭐 9월 중에 아까 치면 이제 36개사 아까 치면 이제 39건인데 건수는 39건이지만 회사는 36개사다. 36개사. 36개사가 39건을 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25개사, 이길 주가가 하락했다. 아, 그 주가의 하락은 꼭 이것만 그렇지는 않은데, 그 중에도 뭐 36개의 회사가 교환사실을 발행했으면 25개사. 그럼 반대로 10이나 그 BW를 발행한 회사들, 다 사채 발행한 회사들이 다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뭐, 물론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꼭 교환 사채라. 그럼 뭐 전환 사채하고 뭐, BW 신주인 수거 사채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이 대상 물질이 자기 주식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교환 사채 발행 급증이 지속 확대해 투자 심리 위축 및 교환받은 자사주 물량. 제가 봤을 때는 교환 사채뿐만 아니라 전환 사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대안으로 즉시 시행하는 요 부분이 이제는 조금 지나면 조금 요 교환사채가 이제 좀 진정이 되면 CB나 BW에도 요걸 집어넣을 양산이 크죠. 즉, 뭐 전원사채에도 요게 그 전원사채도 뭐 발행 시점 타당성 검토 내용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회사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집어넣어라. 기존 주주 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집어넣어라. 뭐 다 이게 추가될 것 같아요. 추가될 것 같고 제가 좀 특별하게 보는 게, 제 금감원에서 이제 조사받을 때, 금감원에서 이제 회사가 망가져가지고, 이제 뭐 배임행령도 뜨고, 뭐 금감원 조사도 받고, 기존에 발행했던 시비나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이 다시 조사를 합니다. 다시 조사역을 지정해서 이제 자료들 전환 행사, 뭐 발행한 사람들, 누가 이사회에서 누가 끌고 왔는지, 납입자를 요거거든요. 회사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누가 제안했는지, 그리고 타당성, 요 내용이거든요. 이거 조사할 때 쓰는 내용들인데 요걸 아예 집어넣네요. 사전 협약 내용 이런 것들, 재매각 예정 내용 이런 거야 뭐 교환 주식이니까 쓸 수 있는데 회사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식으로 이게 나오면 그 양식에는 의사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이사회에서 현재 자금이 필요하니 뭐 쓴다. 뭐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조사를 받으면 금감원 조사역에 했을 때 원하는 게 요 교원세치를 발행하자고 얘기한 사람, 이사회 의장이냐 대표이사냐 아니면 무슨 누구 등기이사 누구냐, 그러면 이게 납입자 받아가는 사람, 주성기관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주성기관이라고 이제 뭐 그냥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성기관이 미래세 생명이다. 그럼 미래세 생명을 누가 데리고 왔냐, 이사 누구냐, 요걸 제출하라고 해요. 그냥 그거를 미리 사전에 사전에 누구 조질라고 이제 조질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다.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내용 보면 뭐 당연히 생각적으로 교환 발행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뭐 이런 거뭐다 분명히 이게 거의 대부분 요 내용이 제 그 작년하고 올해 이제 조사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의아한데 이걸 아예 이제 대놓고 이제 하겠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교환사채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교환사채는 되고 전환사채는 안 돼.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대부분 다 확장이 될 거거든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리고 유상증자, 주식을 발행하는 유상증자에도 이런 내용들이 추가될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할 미로 짐작합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실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시고, 저 같으면 교환사채도 교환사채인데, 그러면 뭐 그냥 자기 쭉 처분하죠. 상호주도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자회사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한 바퀴 돌려서 그냥, 자기 주식이, 상호주, 요즘 근데 상호주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예측이 안 맞는 뭐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저라면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또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금감원에나 이제 상법에서 맞고 금감원에 이제 실무적으로 준비하면 그거에 따라서 미리미리 우회로도 찾고, 새로운 방법들, 이런 거 막 찾아가지고 준비해야겠죠. 근데 우선 해보고 하는 거죠. 지금 위에서는 빨리빨리 해봐라. 뭔가 내가 좀 센세이션하게 좀 해봐라. 근데 너무 센세이션하고 선진적이고 급진적으로 하면 타켓이 되니까 태광산업처럼 그런 걸 좀 눈치껏 좀 봐가면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금감원도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여차하면 법 개정되면 바로 이제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타켓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나저나 뭐 자기 주식을 우선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익이 있다는 얘기고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어찌됐건 지금 안 벌었어도 예전에 벌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 주식 샀다는 얘기인데 예, 계속 돈을 많이 벌면 소각해도 되죠. 근데 사업이라는 게 꼭 무조건 계속 돈을 벌 수 있나요? 돈이 좀 유동성이 부족할 때도 있고, 그러면 또 신주를 찍느니 기존에 어차피 뭐 5% 내가 5% 갖고 잘 사주고 5% 갖고 있는 걸 다시 팔아가지고 내 지분이 떨어지더라도 받아가지고 회사에 돈을 유입시키는 거나 아니면 자사주는 못 건드리니까 신주 5% 발행해가지고 하는 거나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예, 너무 이거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게 그거를 좀 여기 이거죠. 기존 최대 주주의 영향력 강화만을 위해서 할 경우를 악용될 소지, 요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 아름다운 금감원 형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양식은 확 확산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드는 내용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자사주라는 걸 결국은 키핑해놓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급진적으로 다 소각해라, 없애라 그러면 안 따를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만큼은 추후에 신주 발행을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게 직권신고도 없이요. 좀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Q&A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주요 주주 중에 외국 법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회사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 5% 공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우리 회사가 대신 해줘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 할 수도 있죠, 뭐. 예. 거의 대부분 다 하죠. 거의 대부분 하죠. 근데 원칙은 그 당사자, 뭐, 주요 주주가 외국 법인, 뭐, 중국 법인이라고 하죠. 뭐, 우리 상장사가 한국의 A 상장사고, 중국에 있는 Z 회사가, 대량 보유 상황을 신고를 낸다. 되죠? 원래는 Z가 A에 대해서, 당사자인 Z가 A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꼭 외국 법인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나요? 이 원칙은 어쨌든 외국 법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Z가 Z 이름으로 그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Z사의 누구, Z사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게 많죠. 그게 원칙이고. 근데 외국 법인이 직접 하는 것은 좀 이제 우리 한국법의 미비나 공시 규정, 자통법 규정, 뭐 이런 거 언어적 차이, 툴 작동 등 다트 편집계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죠. 언어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통상 대리인한테 맡깁니다. 그 대리인은, 보통 이제, 대량보유 상황 신고서를 낸다는 건 보통 주식이 됐든 사채가 됐든 돈을 투자했다는 얘기고, 외국에서 돈을 투자하려면 이제 법무법인을 끼고 투자를 합니다. 법무법인을 끼고 투자를 하고, 그래야 이제 통장 개설이라든지, 뭐, 풋콜 옵션, 뭐, 이게 만약에 사채면 콜 옵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이제 신고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이 끼고, 그 법무법인을 통해서 통상 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법무법인이 첫 번째는 해줘요. 첫 번째는 대부분 공시를 내주고, 그리고 또 그거와 별도로 이제 외국 법인은 뭐 중국 회사들 특히 이제 중국 전문이 있긴 있는데, 공시 대리하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뭐 저희 레리 파트너스도 공시 대리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분 공시를 대리해 줍니다. 대리하고 또 그 특별하게 뭐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우디 언어를 할 줄 알아야겠죠. 저희는 사우디 언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국 법인을 전문으로 공시 대리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대리인 뭐 이렇게 뭐 Z가 지분 공시 낼 때 공시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뭐 공시 대리, 뭐 법무법인, 뭐 김앤장, 뭐 변호사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공시를 내는 경우가 꽤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질문의 핵심이 발행회사가 Z가 A한테 낼 때 A의 공시 담당자, A의 공시 담당 많이 하죠. 대부분 다 이렇게 합니다. 발행회사에서 다 하죠. 그런데 증빙하고 인증서를 받아야 돼요. 증빙하고 인증서.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단순 대량보유상 신고서보다는 보다는 최대 주주, 최대 외국 법인이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보통 회사에서 해주죠. 이 외국 법인이 아니더라도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권은 회사의 담당자가 하잖아요. 원칙은 최대 주주가 직접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냥 공시 담당자가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업무 담당자가 이제 뭐 대표이사 누구 이게 아니라 뭐 그런 데도 있겠지만 보통 공시 담당자가 이제 업무상 담당자 및 뭐 이렇게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로 작성을 하는 게 통상이죠. 그래서 최대 주주의 대량보유 상황 신고서는 이제 그 최대 주주 업무상 연락처인 사람은 공시 담당자로 거의 간주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외국 법인이라고 해서 뭐 그걸 뭐 막을 이유는 없는 거죠. 꼭 최대 주주가 아니어도 해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냥 뭐 편의상 해줘 주주로서. 그 대신 물론 그 증빙이라든지 인증서 그리고 이제 확인들은 계속 연락을 하고 이게 통화를 하고 내용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법은 미리 숙지를 시켜가지고 1% 변동이거나 아니면 뭐 한 주라도 변동이 됐을 때 천주, 뭐 천만 원 이상 임원 주요 주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그냥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뿅, 뿅.